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소화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퍼시픽 로엘 그리고 국가 또는 제국의 탄생. 좀 이제 중요한 이야기. 어차피 이제 딱 보실 분들만 보시니까 좀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퍼시픽 로엘, 즉 이제 이런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퍼시픽 로엘. 물론 이제 대부분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기록되어진 것대로 믿는 거죠. 자, 퍼시픽 로엘은 무엇을 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 조선을 이식 또는 make 만든 실무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조선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탄생을 조종한 실무자. 당연히 우리가 하지 장군으로 알고 있는 조날 호지죠. 그냥 하지 장군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장군. 하지에 대해서는 구글 최근에 이제 자주 거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날 호지. 존 리드 호지 장군 1893년 1963년 미국 육군의 미국 장교.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호지는 한국군 사령관 블랙리스트 포티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블랙리스트 포티 작전은 블랙리스트 포티 작전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이 한국을 점령한 작전 코드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군은 현재의 한국에 상륙하여 일본의 항복을 받고 현재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도움으로 독립적이고 통일된 한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분단이 일어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사진들 짤이 많이 있죠. 이렇게 1장기에서 미국기로 바뀌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실제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일본 제국하고 대한제국 플러스 된 제국적인 형태. 그래서 1장기가 내려오고, 아무튼 블랙리스트 포티 작전의 메인 사령관 조날 호지. 블랙리스트 포티 작전이고,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서부 방위사령부 이야기했습니다. 서부 방위사령부는 1941년부터 3월 17일 2차 세계대전 미국 태평양 연안 지역을 방위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미국 육군 사령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태평양 연안 지역, 즉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인접한 미국주를 지칭하지만 관료주의 용법,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즉 미국 서부입니다. 이제 이 지도적인 완성, 어떻게 보면 1800년대 말 또는 1900년대 초에 1, 2차 세계대전이 거의 지나가면서 완전적으로 제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서부로 개척하는 로키 산맥을 건너는, 이거는 이제 또
수에즈 운하가 아니죠. 파나마 운하가 이제 거의 1910년대, 14년도에 개통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서부로, 그리고 이제 이 서부에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그 지금의 미국의 이 서부, 이 경계 라인 거의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완성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서부방위 사령부에 있던 존 R 호지가 블랙리스트 포티 작전으로 한국 사령관에 와서 이제 일본 제국에 먹혀있던 대한제국의 개념에서 제국들이 분열돼서 공화국 탄생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탄생 스토리하고 관련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준하는 법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R 호지가 되는 거고, 하지 장군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화국의 탄생하고 관련돼 있죠. 탄생. 자, 그러면 이러한 제3국이죠. 제3국이 탄생하는 방식. 물론 이제 여기에 이게 근동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영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미국. 자, 이런 방식들이 어떤 개념에서 왔는가.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이런 언제나 말씀드리는 이제 정확히 이거를 이제 역사를 찾는 분들, 대조선의 실체를 찾는 분들, 물론 금성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관점을 뛰어넘은 정말 그 일반적 개념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해야 궁극적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리는 겁니다. 이식. 자, 이식이라는 게 기록이식이고, 이 기록이식을 바탕으로 제국과 공화국의 국가가 탄생된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자, 제국은 봉건제적 기록으로, 봉건제적 기록, 혈통적 기록으로, 기록이식으로 제국이 탄생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화국의 국가는 사상, 이념, 즉 민주주의 플러스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로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왜 1800년대 등장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1776이라는 분기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776에 무엇이 있었는가? 누누이 말하는 바로 1776에 미국 탄생이, 미국 공화국의 탄생이죠. 이게 개벽, 흔히 말하는 개벽이죠. 개벽. 봉건제에서 의회민주주의 개념이 탄생한다. 물론 꼭 1776이겠냐, 아니면 상징성으로 승리한 세력들이 1776을 기념하였겠느냐, 그 문제에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록적 개념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한반도적 기록에는 정조시대고 청나라사 기록에는 건융제하고
플러스 되지만 1776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애는 정조다. 자, 아무튼 1776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퍼시픽 루엘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알파 델타 엡실론 자 어디입니까? 그 저번에도 이야기하는 하버드 칼리지를 나왔고 델타 카파 엡실론이죠. 하버드 그 다음에 미국 철학협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퍼시픽 로엘 천문학자 수학자 작가 미국 사업가 자 하버드 칼리지 수학과입니다. 자 델타 카파 엡실론 가입했고 미국 철학협회 자 미국 철학협회부터 보면 여기에 주로 벤자민 프랭클린, 존 딕슨, 조지 워싱턴, 존 아담슨, 토머스 제퍼슨 즉 1776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그 다음에 이 델타 카파 엡실론 1844년 코네티컷 뉴헤이븐 예일 대학 캠퍼스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동부 쪽 대학으로 다 퍼집니다. 동부 해안을 따라 이걸 뭐 AK로 읽는 건 아니고 델타 카파 엡실론 지부를 선정하고 설치했지만 AK는 남부 형제로서 강력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우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콜비 대학, 에머스턴 대학, 내슈빌 대학, 엘라베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크 디 루즈벨트, 제럴드 포드, 조지 H.W. 부시, 조지 W. 부시. 자, 이 인물이 바로 자 퍼시픽 로웰. 조선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최초의 한국 사절단 모습 하면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있는 고종의 최초 사진 퍼시픽 로웰이 찍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퍼시픽 로웰. 고종의 어제 사진 누가 찍었는가? 자, 퍼시픽 로웰 이제 최초 사진으로 이야기되는 고종 황제의 사진.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순종 황제. 물론 여기에 이제 꼭 미국만 관여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본도 관여했고 일본 제국도 관여했고 영국 제국도 관여했고 그렇게 봐야죠. 자 그래서 그냥 퍼시픽 로웰이 단순한 그 역할로 한국에 우리 한반도에 오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정치로는 그 외교 관계에서 그 투여되는 인물들이 그 사조직, 비밀 조직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개된 정보고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조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다 치고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 그 영국 아시아
역사협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영국 역사 아시아협회. 이제 이들이 생각한 아시아는 최초 인도였고, 인도부터 생기죠. 그것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자,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국 및 아일랜드 왕립 아시아과 학회. 인도의 역사가 먼저 유럽의 입맛대로 변형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청나라 플러스 극동아시아죠. 청나라 플러스 조선.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영국 및 아일랜드 왕립 아시아 학회는 왕립 아시아 학회로 알려져 있으며 1824년 8월 11일 왕립 헌장에 따라 아시아 관련된 과학, 문화, 예술 장려하고 1824년에 일어납니다. 빈체제 이후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24년 런던에 설립되었을 때 의장 헨리 토마스 콜브록 영국의 동양학자이고 식물학자. 그는 유럽 최초의 위대한 산스크리트 학자로 불렸습니다. 헨리 토마스 콜브록 산스크리트 학자. 산스크리트요. 인도 유럽어족 인도 아리아어파에 속한 고전입니다. 산스크리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재해석된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산스크리트 학자. 근데 여기 헨리 토마스 콜브록은 1765년 6월 15일에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은 1769년부터 아룬델의 국회의원이자 동인도 회사의 회장이었던 제2대 준남작 조지 콜브록 경과 앤티가의 페드릭 게이너의 딸이자 상속인 메리 게이너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고 12세, 16세까지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1807년) 5년간 제임한 의회의 회원이 되었고 캘거타 아시아 학회 회장으로도 선출되었다. 자, 동인도 회사 또 등장합니다. 자, 아무튼 그 전에는 왕립 아시아학회는 주로 저명한 학자와 식민지 행정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의해 설립됐다. 이 학회는 저명한 산스크리트 학자이자 법학자인 윌리엄 존스 경이 1784년에 설립한 캘커타 아시아 학회의 영국 대응기관이 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전에는 캘커타 아시아 학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아시아협회. 자, 여기도 보면 1784년 윌리엄 존스 경은 영국의 언어학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존스 언어학자. 윌리엄 존슨 경 영국의 언어학자, 동양학자, 판사.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웨일즈 수학자인 윌리엄 존스 아들로 태어나 벵골주 정부로 이사하여 포트 윌리엄 대법원에서 일반 판사로 취직하였고 고대 인도 역사 학자가 되었다. 그는 연구의 일환으로 유럽어, 인도 아리안어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제안했고 이 두 언어는 집단적으로 인도 유럽 언어로 그룹화되었고 존스 또한 1784년 캘커타에서 아시아 학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출발해서 인도가 이제 그 유럽에 종속되는 역사적 왜곡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주로 했던 데가 아시아 학회나라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제목할 만한 게 재밌는 게 자, 아시아 학회 옛 건물 주목할 만한 초기 회원으로는 찰스 위키슨. 자, 찰스 위키스 경 영국의 인쇄업자, 동양학자였으며 아시아 학회 창립 멤버였다. 그는 바가바드 기타를 영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다. 그는 또한 인도의 하나로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신화와 문화를 지칭하는 힌두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다. 1788년 윌키스는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자, 왕립 로얄 소사이어티. 왕립 학회. 자, 요거는 또 나중에 로얄 학회까지 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니까 일단은 자, 찰스 윌킨스경에 의해서 최초로 힌두교라는 용어를 도입한 사람. 자, 그 다음에 한 명,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의 정치인의 사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법원의 대배심원실 회원들의 회의에 사용되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 언어학자. 알렉산더 해밀턴은 산스크리트를 연구한 최초의 유럽인 중 한 명으로 영국 언어학자였다. 그는 인도 유럽의 초기 유럽 학자들 대부분에게 언어를 가르쳤으며 해밀턴은 인도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스코틀랜드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는 같은 이름을 가진 미국 정치가 알렉산더 해밀턴의 사촌이었다. 그는 동인도 회사의 해군 중위가 되어 1783년에 도착했고 인도에 주둔하는 동안 그는 윌리엄 존슨 경과 찰스 위킬슨 경이 설립한 벵골 아시아 협회에 가입하였다. 그는 또한 벵골 여성과 결혼하였다. 아무튼 이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군인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789년 1795년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은 또 나중에 할 겁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아무튼 이름은 같고 사촌이라고 뭔가 어거지스러운 연관성. 자, 그래서 아무튼 아시아 이 중요한 거는 영국 및 아일랜드 왕립 아시아 학회. 자, 영국의 주도. 이게 이제 무엇과 연관되냐면 제가 이제 코각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 아시아 학회는 자주 등장. 제가 지금 이거 녹음기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엇과 연관되냐? 우리 이제 흔히 10.무공 건중제 때 10.무공 이 영토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아시아판 중국 이 지도 자체가 우리가 명나라 때로만 따지더라도 지금 이 빨간색이 명나라입니다. 그러면 서티베트로도 가고 그 중가르부로도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의 몽골 쪽 또 이쪽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북쪽으로도 펼쳐진 지금의 중국이 나온 거고 명나라는 그 이전에 이렇게 작은 위치로 일단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지도를 보고 명나라가 저렇게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였다. 그러면 이 지금의 이 아시아판의 이 중국의 형태, 이 중국의 형태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실체가 되는 것은 지금의 북아메리카판의 영역이다. 그러면 이 개념, 자, 이 파란색 이 개념,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중가르 쪽 오리지널 영역은 미국 태평양 연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서부 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 미국판의 지도의 정과 반이 되는 게 지금의 중국의 지도 영역이고, 그 전에 명나라는 당연히 작았으면 당연히 북아메리카판에서 명나라도 작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로 거의 완벽하게 떨어진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1700년대 말에 청나라는 당연히 더 적은 거죠. 자, 그 디테일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청나라하고 명나라의 이 지도적, 분리적 관점, 파란 거, 빨간 거, 이거를 북아메리카판 지도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남북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생긴 중국 지도는 아메리카의 지금 서부까지 멕시코 빼고 이렇게 된 완성된 것을 아시아판으로 넣은 게 바로 이 짭중국이다. 짭중국. 짭중국. 자, 이거는 많이 비유했으니까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다시 청나라 때, 이게 명나라에서 청나라, 자, 청나라 때 지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바로 이 루이지애나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시시피강에서 이 서부. 여기를 먹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가르. 10전 무공에서 건용제가 중가르, 서부 쪽을 점령한 거. 또 뭐 티벳까지 갔다. 티벳은 당연히 로키 산맥하고도 관련 있고, 지금의 이 텍사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다. 이거는 글자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중가루하고 관련이 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지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동선,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또, 여기가 뭐 1700년 되면, 여긴 1800년대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뭐 이거는 아주 수없이 많이 이빨을 깐 거고. 자, 그러면 바로 이 라인, 명나라 때 라인하고 청나라 때 라인, 이 갭, 이거를 표현해주는 미국 지도는 남북전쟁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미시시피강을 대충 뚝 잘라서 이렇게, 여기가 명이고 여기가 더 확장된 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는 해야지. 동부 13도적 관점에서의 4군 육진의 개념. 4군 육진. 여기서 이제 언제나 말하는 미국의 지도는 두 가지 안이 있다. 지금 최초안, 지금 이렇게 된 A안, 이렇게 된 B안. 거의 이제 우리가 조선말로 인식하게 되면 A안이 되고, 조선 초로 보면 B안하고도 가깝다.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하고, 일단은 남북의 어떤 이런 지도적 개념이 명과 청의 개념하고 이거를 영역적으로 매칭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야가 걸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필요한 게 바로 이 철도 라인. 자, 철도 라인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집중화가 된 게 자, 이쪽입니다. 자, 이쪽은 동부 13도가 되는 거고, 이쪽은 뉴 프랑스가 되는 거고, 뉴 F 프랑스가 되고, 여기는 동부 13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많이 아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철도. 바로 이 철도가 생기는 것을 역으로 추적하게 되면, 자, 우리가 서부까지 오는 거는 나중 이야기고, 주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800년대 초에 가장 중요한 철도 볼링턴 철도 라인, 시카고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 라인,
자, 오병감의 자본이 들어간 이렇게 떨어진 라인은 바로 뉴 프랑스하고 연관이 된다. 과거에 청나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뉴 프랑스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 이 서부 지역까지 아니는 1800년, 1900년을 지나서다. 그래서 미국의 중서부라고 이야기되는 오리지널 서부는 지금은 중서부고 오리지널 서부는 동부 13도적 관점에서 5대5 인디애나주 이쪽입니다. 이쪽이 서부입니다. 이쪽이 서부. 이걸 먹고 다음에 이걸 먹는 겁니다. 자, 서부.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쉬운 겁니다. 이게 패턴만 잡으면. 자, 다시. 그래서 이 철도가 중요하다. 철도, 그러면 이 철도 라인 이전에 철도 산업이 1800년대,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177조 또 연관이 있는 이후에 산업혁명 이전에 자, 10점 무공. 그럼 무엇이냐? 10점 무공. 바로 이 10점 무공이 일어난 이 10점 무공이 일어난 거를 우리가 1700년대로 보는 거죠. 권융제니까. 그 후에 1800년대에 물론 177조 붕괴집에 있지만 1800년대 이후에 이제 철도, 미국 철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철도. 그랬을 때 이 청이냐, 뉴 프랑스냐 이런 거 의미 없이 가장 돈이 되는 사업에 자본이 투여가 되겠죠. 자본이 미국 철도. 그리고 이 자본을 진 자가 그 나중에 세도가로 등장하는 거죠. 1800년대. 당연하겠죠, 이게. 자, 그러면 미국 철도 있기 전에 10점 무공이 있는 겁니다. 10점 무공. 바로 이게 이제 1700년대 북아메리카판에서 전쟁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 북아의 전쟁.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땅입니다. 땅. 이 전쟁이 땅이 뭐냐면 동쪽에서부터, 자, 다시. 자, 이 철도의 영역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 인도인들, 다 서부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철도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철도가 깔리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서부로 보내버린 거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서부로. 이 철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사항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철도하고 인디안들, 자, 이게 1700년대 미국에서 뭐 60년 전쟁, 프렌치 인디안 전쟁, 기타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이제 10점 무공을 하겠습니다. 아시아판 기록에 이 10점 무공에 하고 관련된 전쟁사들이 결국은 미국 철도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눈물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 즉 인도인들, 원래는 인도인입니다. 우리가 인디아라고 하는데 기록에서는 인도인이고, 아메리카 자체를 인도로 하겠습니다. 인도. 그들을 기록에서는 아메리카 자체를 인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그럼 이건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또 무굴 제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티무르로 연결이 되겠죠. 이성계는 조선으로 이야기 되겠지만, 인도로 가게 되면 무굴, 티무르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러면 아메리카는 원래 인도로 하겠다. 그래서 동인도에서 서인도 그딴 이야기들을 역으로 그 기록들이 너무 광대했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뭐 잘못 인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거고. 아무튼 눈물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부로 가는 겁니다. 눈물의 길 서부. 눈물의 길 서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가설을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십전무공하고 관련 있고, 십전무공에서 이거 뭐 전하서 명나라 청나라 영역은 이 남북의 지도, 이제 루이지애나를 포함하지 않고 이 지금 요 정도 지도가 제일 그나마 맞다. 그리고 이 십전무공과 청나라에서 일어났던 십전무공 이것과 그 후에 1700년대 십전무공, 1800년대 미국 철도산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미국 철도산업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자본이다. 자, 여기 이제 오병갑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병갑이 누구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세력, 주체 세력들은 동부 13도 세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부 13도에서 서쪽으로 밀리는 거다. 키는 동부 13도. 이제 동부 13도에 보다 이 13이라는 수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많이 13을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 13 중요하고요. 13개 공장이라고, 이제 청나라 광저우에 등장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13만 기억해라. 그리고 또 13하고 또 관련된 애가 얘죠. 제임스 위키슨. 홍경래 나폴레옹. 이것도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이게, 세트에, 지금의 한반도에 홍경래가 있다. 유럽에 나폴레옹이 있다. 평안도죠, 한반도. 자, 한반도에 홍경래가 있고, 유럽에 나폴레옹이 있고, 아메리카에는 제임스 윌키슨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윌키슨의 영역의 라인은 제가 시간을 한번 보고, 또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하려다가 몇 번 녹음하다가 빠가리 나가지고 단편으로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 서부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카페에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나마 카페에서 한 번씩 동부에서 서부로 그리고 국가의 탄생이라는 걸로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자, 뉴욕 센트럴 철도 1853년 1800년대 초부터 여러 이제 미국 철도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철도하고 관련된 이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인도인들이 다 서부로 밀려 나갑니다. 철도 산업의 땅의 문제하고 관련돼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 60년 전쟁, 미국의 60년 전쟁이 오데오 주변에서 일어나죠. 오데오하고 이리오, 동부 쪽으로 연결되는. 60년 전쟁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프랑스 인디안 전쟁, 폰티악 전쟁, 프랑스 인디안 전쟁, 던모어 경의 전쟁, 미국 독립전쟁의 서부전선, 서부전구, 북서 인디안 전쟁, 이제 이런 북서 인디안 전쟁, 1812년 전쟁. 자, 이게 주로 이 오데오의 서부, 이리오, 인디애나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이게 또 철도 석유 산업하고 나중에 1800년대 관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태꿈새 연합하고도 또 등장합니다. 태꿈새 연합. 1800년 초에 연합 지도자. 태꿈새 연합 이쪽하고도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쪽에 또 철도 산업하고 관련이 있다. 이 전투에 대한 보복, 영국 제국과 동맹을 맺은 연방을 이끌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태꿈새 전쟁으로 명명, 1812 전쟁으로 일부. 태꿈새 전쟁, 1812년 전쟁, 이런 것들이 다 한반도 세트에는 평안도 이야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자, 그래서 미국의 동부 13도에서 평안도 쪽은 당연히 이쪽이 되는 거죠. 어떤 영역? 바로 이 대호수 쪽의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평안도다. 그래서 아마 시즌일 때 평안도를 이쪽으로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말 7년 전 이야기했어. 자, 그래서 이 테크사스 연합의 이런 쪽이 결국은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이쪽이 평안도, 한반도에서는 평안도 이야기다. 자, 서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중서부가 실제 서부고 그 이후에 확장된 게 루이지애나 그 서부고 그 개념은 또 예전에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바로 이겁니다. 눈물의 길은 뭐 눈물의 길은 여러분들이 다 인도제거로 뜨는 거고 인디언 이주 정책이죠. 13개 식민지 시대 혁명 이후에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유럽 식민지 개척민들을 위한 조치, 미국 정착민들을 위한 조치. 그래서 1776이죠. 개벽이 일어난 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디오 쪽에서도 이동을 하고 남부 쪽에서도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인도 장벽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 개념에서 동부 13도의 서부 쪽으로 제국과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도 장벽 국가. 인디언 장벽 국가는 북아메리카 대우수 지역에 있는 원주민 완충 국가를 설립하려는 영국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읽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귀가 열린 사람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과 매칭을 시키면 됩니다. 이 국가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의 아이디어는 오하이오, 미시시피, 대우수를 둘러싸여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750년대 후반에 처음 고안된 이러한 국가 설립한다는 개념은 1763년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후 인디언 부족을 영국의 존재에 화해시키고 부족과 영국 간의 적대감을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무엇이? 인디언 장벽 국가, 북아메리카 대우수 지역의 원주민 완충 국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1783년 미국 독립전쟁 중에 종식시킨 파리 조약 이 지역에 미국이 할당된 후 영국 관리들은 이 지역 내의 다양한 부족의 일종의 연방으로 조직하여 미국의 보호하에 독립된 인디언 국가들만의 기반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목표는 이 지역에서 영국과 모피 무역을 사업을 보호하고 미국 서쪽의 확장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영국이 이제 영국, 미국 이렇게 나오지만 동부 13도 세력을 서쪽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 제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국의 모피 무역 하면 뉴프랑스 지역의 미시시피강 라인이 되고 이게 세인트 로렌스 강 또는 미국의 지금의 서부 쪽 또는 알래스카 쪽 그 모피하고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 쪽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했다? 완충국가. 원주민 완충국가. 이 계획에 가져간 열렬한 지지자는 모 구족 지도자인 조셉 브렌트, 어퍼 캐나다 부지사인 존 그레이브스 싱코가 있었다. 1814년 영국 정부는 미국과 켄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국가 수립을 포기했다. 켄트 조약. 미국과 영국 간의 1812년 전쟁을 종식시킨 평화조약이었다. 1815년 2월에 발효되었으며 양측은 1814년 12월 24일 네덜란드 연합의 헨트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812년 6월 전쟁 전 국경을 복원하면서 두 장사 간의 관계에 전쟁 전 상태 회복. 다음에 또 디테일 가겠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1776 이후에 동부 13도의 미국 세력들을 서부로 막기 위해서 원주민 완충국가를 만들려고 영국에서 대가리를 굴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1700년대 말에 1800년대 초에 등장하는 이 이론이 아시아에 투여된 게 바로 로얄 아시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학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아시아 학회는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오리지널 인도는 동부 13도가 되는 거죠. 동부 13도. 동인도 회사가 있던, 자,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아메리카들이 인도로 했으니까. 자, 여기가 1776 이후에,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자, 영국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모핀 무역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오디오 이쪽으로 해서 인디언 위주로 완충 국가를 서쪽에 만들려고 대가리를 굴렸다. 서쪽에. 그러면 1700년대, 1800년대는 공화국 개념이었겠습니까? 제국 개념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제국 개념이었겠죠. 공화국은 어찌됐건 1776 이후에 동부 13도에서의 변화니까.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완충국가라는 개념이 실제 미국에서는 정리가 안 됐지만 이 완충국가라는 개념이 바로 나중에 민족주의하고 관련 있는 거고, 민족주의에서 제국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완충국가라는 개념. 자, 잠시만.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 장벽 국가. 영국에서 미국의 서부에, 여기서 서부라는 거는 중서부가 되는 겁니다. 중서부. 자, 이쪽 중서부. 이쪽 동부 13도에서 지금 중서부. 자, 영국에서 기획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한 원주민을 위한 완충국가. 이게 켄트 조약으로 1814년에 포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개념이 저는 완충국가 버퍼 상태. 완충국은 두 개의 경쟁하거나 잠재적으로 적대하는 강대국 사이의 지리적인 이치한 국가입니다. 완충국은 두 개의 경쟁하거나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강대국 사이의 지리적으로 이치한 국가입니다. 자, 이 완충국. 진정으로 독립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중립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이는 위성국과 구별되며, 자, 이런 완충국은 독일과 소련과 같은 주요 강대국 사이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아시아에 한국이 있는 거죠. 일본 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의 완충지대. 한국 이전에는 여기에 바로 그 대한제국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완충국가들이 나중에 탄생합니다. 근데 이 개념, 인도의 장벽국가라는 이 개념이 결국은 1800년대 말 또는 1900년대, 이게 이제 대한민국 탄생은 완충국가 개념이 성립됐고, 그 전에 제국적 개념에서의 대한제국이라는 개념도 이 인도 장벽국가 개념의 다음 작품이다. 그래서 기록 이식이 되는 거고, 제국이 탄생하는 거고, 그걸 주도한 세력들이 바로
동부 13도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퍼시픽 로얄. 그리고 또 관련된 거. 영미 세력들의 개념들. 로얄 아시아 소사이어티. 먼저 인도 쪽이 생기고 일본 생기고 한국 생기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즉 동부 13도에서 서부로 밀려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 서부 쪽에 실제 완충 국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려고 했겠죠. 잠깐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쪽이죠. 원래 최초 완충 국가는 실제 서부 이쪽이었고 두 번째 서부가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로키 산맥 지나서 이쪽이겠죠. 완충 국가. 근데 이게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이제 그 꿈도 못 꾸는 게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잠깐 등장했던 서부 쪽에 일본 세력들을 일본인들을 다 감금시켰죠. 이렇게 흐름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올해 좀 시리즈 중에 괜찮은 시리즈 몇 개 많이 있죠. 그 중에 타타리아 음모론, 이 타타리아 음모론, 그 다음에 그 뭐였죠? 잠깐만. 타타리아 음모론 다음에 있구나. 타타리아 음모론, 그 다음에 유럽 역사는 거짓인가, 아나톨리 포멘코. 자, 이거 유럽 역사는 거짓인가, 아나톨리 포멘코라고 타타리아 음모론. 이거를 소화되신 분들은 방금 하는, 그래서 이 시카고에서 이 서부 쪽에 영역에서 이 완충 국가, 그때 당시 완충 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의 아시아 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적 근거는 당연히 동부 13도하고 또는 중서부하고 5대5와 관련된 동부 13도 또 뉴올리언즈 멕시코. 일단 동부 13도를 표시하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동부 13도는 여기 있으니까 이 기반의 역사적 기록하고 관련되어 있다. 오리지널티는 여기에 존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 장벽 국가, 동부 13도가 서부로 밀림에 있어서 영국에서 기획하려 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1800년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응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완벽하게 이식이 되어지는 거죠. 약간은 이제 기존 아시아하고 북아메리카반하고 정반의 개념은 존재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과거사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이야기를 나올 때 이 스페인의 영역의 주 위치가 되는 곳이 바로 멕시코 라인이 되죠. 이 멕시코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멕시코 라인에서 지금의 동쪽, 지금의 유럽 쪽하고 연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쪽하고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뉴스페인하고 관련돼 있고, 이 뉴스페인 지역, 합스부르크 왕가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게 명나라적 개념이냐. 그래서 이 뉴스페인을 약간 송나라적 개념으로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우리가 너무 이걸 꼬게 되면 여러분들도 대가리가 빠개지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시고, 멤버십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또 간혹 또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간 게.